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서울증식과연 양경선 원장님 모시고 이제 특히 좀 고령층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임플란트 정보들에 관해서 이제 여쭙고자 합니다. 예, 원장님, 아무래도 이게 계속 이제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임플란트 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이게 문제는 고령 환자분들이 나이에 따라서 좀 잇몸 자체가 많이 약해져 계셔서 일단 왔을 때 일반적인 임플란트보다는 뼈 이식이나 이런 좀 추가 과정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임플란트 뼈 이식이 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좀 어떤 환자에게 필요한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뼈 이식은 저희가 이를 발치를 하고 나면은 시간에 따라서 볼폭이 많이 좁아지게 되세요. 예. 그 볼폭이 좁아진 부분에 이제 좁아졌을 때 거기에 맞게끔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환자분들이 오랫동안 그 치아를 발치하고 나서 예. 방치를 하셨을 때 그 볼폭이 너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우리가 요구되는 최소 두께가 있는데 그 두께를 심었을 때도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노출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메꿔주기 위해서 뼈 이식을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뼈 이식 재료로는 가장 좋은 거는 자기 뼈가 가장 좋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용되는 동종골이라고 있고 합성골이 있고 이종골이 있습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뼈가 이제 좋다 안 좋다라는 구분은 없고요. 상태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종골이 되게 이종골을 했을 때 유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꼭 합성골을 써야 되는 상황이 있고 이제 동종골을 썼을 때 이제 유리한 상황이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선택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 골폭이 무너지지 않게끔 막아주는 데 있어서는 이종골이나 합성골 같이 어떤지 가교 역할을 하는 뼈들이 그 위치를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근데 그 뼈들은 자기 뼈가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동종골이나 이제 자기 뼈를 사용했었을 때는 자기 뼈로 치료한되는 속도는 빠른데 흡수가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 두 가지 뼈를 같이 섞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부에는 동종골을 넣어주고 겉에는 이종골 같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뼈들을 넣어줌으로써 그 골폭을 유지할 수 있게끔 골폭의 유지가 임플란트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뼈는 그 원장님이 이제 시술 방법이나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꼭 어떤 뼈가 좋다, 안 좋다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원장님 수술하시는 원장님하고 정확하게 이제 상담을 하셔가지고 맞는 선택은 원장님께 맡기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원장님, 그럼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임플란트 뼈 이식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좀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일반 임플란트도 좀 시간이 좀 오래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뼈 이식을 하게 되면 기간은 좀 치료 기간 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전에는 뼈 이식을 해서 이제 통상적인 하악에서 임플란트가 붙는데 3개월 정도 걸리고 상악에서는 5개월이 걸리는데요. 지금은 워낙에 임플란트의 퀄리티도 많이 좋아졌고 표면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골리식을 했기 때문에 더 기간이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골질이 워낙에 약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기다리는 기간이 거기서 플러스 한 달 정도 그리고 상악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한 달 정도인데요. 근데 그런 기본적으로 기다리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객관적인 장비를 사용해 가지고 임플란트가 잘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는데 그 장비들을 통해서 일정한 수치에 도달하면은 그 기간이 오히려 더 짧아질 수도 있고요. 네,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의 퀄리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의 골질이요. 그리고 초기 고정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에 따라서 골리식을 했더라도 그 기간이 꼭 길어질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료 기간이 조금 걸리지만 좀 이렇게 뼈 이식을 해줌으로써 환자가 좀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통상 이제 현재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수술하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나왔어요. 서지컬 스텐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잇몸을 열지 않고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잇몸을 열고 하는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 있는데 예. 꼭 어떤 방법이 꼭 좋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 안의 상태에 따라서 환자의 골질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열어줌으로써 환자분들 안쪽에 있는 염증들을 깨끗하게 긁어줘야지만이 그 안에 정확한 뼈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정확하게 침입을 할 수 있거든요. 단지 스텐트를 사용해서 CT를 통해서 스텐트를 보고 했을 때 장점이라 하면은 환자분들이 출혈이 최소화시킬 수 있고 예. 여러 가지 장점은 있지만 예. 때때로는 클래식한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잇몸을 열어주고 염증을 긁어주고 임플란트를 심어줘야 되고요. 예. 그리고 골리식을 하는 장점은 뼈는 통상적으로 뼈는 시간이 지남으로써 계속해서 좁아지고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근데 그 바깥층에 어떤 식으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 역할을 할 수 있는 뼈들을 심어줌으로써 예. 그 골폭을 유지를 해주면은 예. 내 내부에 있는 임플란트의 나중에 상부에 보철물을 올리는데 예. 그 보철물이 하중을 받으면서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예. 그런 능력들이 더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특히나 앞니 쪽 예.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라도 뼈 이식을 더 많이 해주는 게 장기적으로 환자분들한테 특히나 연세 많으신 환자분들한테는 예. 그 볼륨을 넓혀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이제 서두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환자의 골질이나 그런 상태도 되게 세밀하게 살피신다고 하셨는데 좀 원장님께서 좀 임플란트 뼈 이식을 할 때 좀 특히나 그 중에서 주의를 기울이신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점이실지요? 저는 조금 잇몸을 열고 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많이 선호하는데요. 그 이유는 통상적으로 이가 빠지신 분들이 치아가 충치가 심해져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치주 질환 때문에 빠지신 경우들이 많으세요. 치주 질환 때문에 빠지신 경우들이면 안쪽으로 이미 이제 염증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뼈로 다 차는 경우보다는 안쪽으로 내부에 뼈가 찼지만 내부에 염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잇몸을 열고 뼈를 확인하고 그 안쪽에 있는 유가 조직이라고 하는 염증 조직들을 깨끗하게 긁어내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긁어내다 보면은 빈 공간, 디펙트라고 해서 빈 공간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임플란트를 신고 나서 빈 공간이나 골폭이 좋아졌을 때는 반드시 이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종골하고 동종골을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기자님 잠시만. 네, 이제 앞서 이제 임플란트 뼈 이식관에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요거보다 큰 개념, 좀 전치부 임플란트 수술이라고 해서 이건 좀 더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좀 요거 하실 때 좀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전치부 수술을 할 때 조금 어금니보다 더 많이 신경 쓰게 되는 거는 임플란트의 성분, 그러니까 이 티타늄, 저희가 임플란트는 대부분 티타늄을 쓰는데 그 티타늄이 순수 티타늄에서 어느 정도 강도를 갖고 있느냐 그런 걸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선호하는 건 이제 타입 4, 그레이드 4의 임플란트 티타늄을 가지고 있는 임플란트를 선호하게 됩니다. 네, 국산에도 되게 많은 좋은 제품들이 나와 있긴 한데요. 제가 전치부는 특히나 외산 임플란트를 많이 쓰게 되는데 내부 이제 커넥션이라고 해가지고 어버트먼트가 체결이 됐을 때 그거를 이제 체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체결이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줘야 되는데 어떤 임플란트들은 쪼이면 쪼일수록 계속해서 그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치부에서는 저희가 쓸 수 있는 두께의 임플란트가 미리수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 4.0, 4.2, 3.7, 3.5 이 선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버트먼트라는 구조물이 임플란트 안에 들어갔을 때 어느 선에서 딱 멈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임플란트가 서서히 팽창 때문에 찢어질 수가 있어요. 임플란트도 티타늄이지만 그게 이제 찢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외산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티타늄 자체도 강도도 상당히 높고 이제 결합 구조 자체가 육각으로 밑에서 정확하게 딱 맞아 들어가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찢김 현상들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임플란트의 표면인데요. 표면 처리도
요새는 다양한 표면 처리가 있었어요. 1세대에 뭐 RBM 처리부터 해가지고 SLA 뭐 다양한 처리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계속해서 발전된 표면 처리를 사용함으로써 더 좋긴 한데 중요한 거는 그 표면 처리가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깨끗하게 다 잘 돼 있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외산 임플란트들은 다양한 이제 논문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나온 것처럼 되게 균일하게 어떤 면을 다 촬영을 해도 정확한 깨끗한 표면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저는 전치부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제 비용적인 것들을 떠나서 환자분들한테 추천해 드릴 때는 외산 임플란트를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골폭이 아주 넓은 분들은 또 다양한 두께의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어떤 임플란트도 그렇게 구애는 하진 않습니다. 근데 특히나 골폭이 좁고 연세가 많고 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좀 순수 그레이드 4의 임플란트 그리고 표면 처리가 깨끗한 임플란트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고려하시는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좀 주로 사용하시는 좀 임플란트 제품과 좀 선택하신 좀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부터 이제 다양한 뭐 미국 제품도 써봤고 유럽 제품도 이제 다뤄보고 국내 제품도 사용을 해봤는데 제가 조금 선호하는 디자인은 약간은 테이퍼드 형태의 임플란트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이드 4의 순수 티타늄의 제품 그리고 표면 처리는 최소 SLA 이상의 균일하게 정확하게 깨끗하게 표면이 처리가 된 제품들을 많이 선호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근래에 좀 많이 사용하게 된 게 이제 스위스 블렌드의 SIC라는 제품군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SIC 제품군들 중에서 SIC 테이퍼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테이퍼드 형태 자체 거기에 순수 티타늄이고 깨끗한 표면 처리를 갖고 있어서 제가 원하는 그 조건들이 다 부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임플란트 자체가 보험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그렇게 아주 높지 않은 비용으로도 환자분들한테 좋은 수술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드를 선호하는 이유가 이제 좁은 골폭에서 우리가 삭제할 수 있는 뼈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는 임플란트가 서서히 파고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고정을 얻어줘야 되거든요. 평평한 임플란트들은 그게 안 됩니다. 테이퍼드 형태의 임플란트, 그러니까 밑에는 얇으면서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제품들이 이제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자공력, 한자로 보면 자공력이라고 해가지고 셀프 테이핑. 그러니까 우리가 임플란트를 그러니까 삭제는 그만큼 하진 않았지만 임플란트가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더 파고 들어갈 수 있어서 거기서 고정을 얻어주는 능력을 셀프 테이핑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아주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전치부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셀프 테이핑 능력을 갖추고 있는 뭐 다양한 제품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선호하고 있는 거는 SIC 테이퍼, 특히나 3.7, 이 제품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제 그런 임플란트 그리고 다양한 그런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원장님께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만큼 환자분들도 노력이 있다라야 아무래도 결과나 이런 면에 있어서 성공적이실 텐데 그렇다면 이제 원장님께서 임플란트 후에 환자분들에게 강조하시는 좀 그런 사후 관리에 있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거는 주기적인 치과 방문이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가 많은 걸 설명을 해드려도 환자분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치과에 방문하셔서 저희가 같은 내용들을 다시 설명을 드리고 저희와의 어떤 관계 형성을 하면서 환자분들도 그거의 중요성을 더 인지를 하시고 그런 식의 접근 방식이 제가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양치 잘하는 거, 치실 사용하는 거, 치간 칫솔 사용하는 거, 워터픽 사용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주기적인 치과 방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되게 딱 와닿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요즘도 궁금한 게 이제 고령 환자분들 기존에 이런 고혈압이나 이런 거 원체 드시고 있는 약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 하시면 좀 이런 약 조절도 필요하다고 제가 들어서 좀 약 복용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요새는 전신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전신질환이 한 가지 질환으로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다 서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요. 심혈관이 안 좋으신 분들이 당뇨도 가지고 계시고, 당뇨 안 좋으신 분들이 또 콩팥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다 복합적인 네. 원인을 이제 동반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좀 많은 약들을 드시고 계신데 저희도 그 모든 약들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환자분들이 어떤 수술을 했든지 어떤 병원을 다니셨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다니신 병원에서 저희가 협진을 합니다. 저희가 직접 그 원장님을 뵙고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통화를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의뢰서를 작성을 해서 이 환자분이 만약에 피가 나는 치료를 해야 된다 하면은 어떤 약을 끊으셔야 되는지, 얼마나 끊으셔야 되는지, 과거처럼 통상적으로 아스피린을 드시는 경우에는 저희는 예전에는 특별한 이유 없으면 무조건 일주일을 끊어야 됩니다. 막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새는 다양한 혈전 용해제를 드시고 계시고, 어떤 전신질환을 가지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틀만 끊으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끊으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끊어야 된다, 안 끊어야 된다가 아니라 저희가 협진을 하시는 원장님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이분이 당장 진짜 필요한 게 발치인지 아니면은 신경치료로 치아를 살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좀 환자분들이 관리하고 기억해셔야 될 부분까지 이제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원장님 좀 마지막으로 이제 여쭙자면은 요즘은 워낙 다양한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환자분이 나 막상 어디 병원 가야 돼, 이왕이면 잘하는데 가고 싶은데라고 생각을 많이 하셔서 좀 원장님께서 환자분이 좀 안전하고 좀 성공적으로 임플란트 받을 수 있게 좀 치과 선택 팁에 대해서 좀 조언 한 말씀 주신다면. 이 부분은 되게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네. 제가 뭐 어디 치과가 좋다 안 좋다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한때는 다 저희 치과 오시면 가장 좋으시죠. 이건 농담이고요. 네. 좀 임플란트 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선택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가격적인 부분도 있고, 원장님이 학교를 어디에 나오셨고 어떤 과목을 수련을 하셨고 여러 가지를 이제 보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원장님이 환자분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 본다고 해서 그게 판단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이왕이면은 그 지역에 산 자리에서 조금 오래 하시는 원장님들, 그리고 또 어떤 특정 가격에 너무 치우치기보다는 주변 지인분들 말씀, 동네 분들 이야기, 그런 후기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조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상담은 여러 번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상담은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원장님하고 자주 대면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직접 식립해 주시는 원장님이 그 병원의 대표 원장님이신지 아니면은 외부에서 한 주에 한 번 내원해 주시는 원장님이신지, 그런 부분들도 좀 판단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근래에는 모든 원장님들이 다 잘하고 있습니다. 수술은 워낙에 다 잘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수술도 중요하고 사후관계도 중요하고요. 저는 되게 관계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느 치과에 갔건 어디 병원에 갔건 뭔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변을 얻고 계속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은 그건 불안한 마음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소통을 여러 번 해보시면서 정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렇게 좀 오래 봐야 되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처럼 계속 소통하고 또 환자분들 끊임없이 묻고 스스로 이제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제 장시간 앞서 이제 치료 방법부터 환자분이 꼭 알아야 될 정보까지 너무 유용한 정보만 쏙쏙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